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40대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가 만난 엄청난 행운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옛말에 좋은 일일수록 입 조심하는 게 약이라고 하시니 괜히 복이 흥이 될까 싶어 입을 열기도 어렵지만 기분 좋은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이렇게 익명이라도 빌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40여 년 별로 행복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불행했던 건 고아에 노천각인 제 처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좋은 것들을 같이 누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물론 제게도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 시절 아버지는 저의 전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 역시 지금의 저처럼 버스 운전 일을 하셨고 제가 어릴 적에는 가끔 저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아마 제 평생 가장 행복한 기억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 덕분에 저도 아버지를 쫓아 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지만 사실 아버지가 저를 뒷좌석에 태우고 다니셨던 것은 괜한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저를 뒷좌석에 태우고 다니셨던 것은 괜한 재미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겠죠.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 낳다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게 하필 저희 어머니 얘기가 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은 저희 어머니의 기일과 같은 날이 되었고 저는 날 때부터 엄마를 그렇게 만든 재수없는 자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저를 한 번도 탓하신 적 없으셨고 어머니 대신 저를 혼자 잘 키우려 노력하셨지만 제 생일마다 완전히 웃어 보이실 수 없는 슬픈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괜히 죄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그런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저는 아버지마저 일찍 여의고 말았네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생일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막차 운행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웬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를 당하셨죠.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친 가해자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이런 저는 그 일을 제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어 버스 뒷좌석에 태어나시던 아버지는 늦은 시간 운행을 하실 때면 매번 저 때문에 퇴근길에 재촉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날도 괜히 퇴근하는 발걸음을 서두르시다가 변해당하신 건 아닐까 생각했었죠. 내가 아니었다면 퇴근 후에 동료분들과 근처 술집에서 술을 드셨을 수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퇴근길에 서두를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낳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나를 돌보다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 들어가는 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무슨 꼴을 당해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어떤 고생과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기일마다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죠. 그렇게 10살 나이에 일찍이 고아가 된 저는 그 뒤로 제 스스로를 책임지며 삶을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라며 무시당하고 보육원에 산다고 따돌림을 당해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는 불평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부모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덕에 살아있는 내가 함부로 불평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는 비뚤어지지 않고 잘 살아야만 했고 덕분인지 성실하게 일하며 나름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죠. 일찍부터 아버지를 따라 버스기사의 꿈을 꾸며 마을버스 운행을 하면서 버는 족족 돈을 착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모았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나와 함께할 내 가족을 위해서였죠.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는 늘 가정을 꾸리기를 꿈꿔왔었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족의 울타리가 생긴다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꿈만 같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지만 저의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말일지 몰라도 결혼할 여자 집에서 저를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저도 고아 주제에 쉽게 허락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는 무릅쓰고 어떻게든 버텨낼 자신도 있었죠. 그래서 그 집 대문 앞에 무릎 꿇고 몇 시간도 기다려보고 어른들에게 사정도 하며 삼고초를 해봤지만 저는 결국 한겨울에 그 집 대문 앞에서 물벼락을 맞으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둘 다 죽고 재수원 붙은 놈이 어디 남의 집 키웠다는 놈 봐? 괜히 재수원 공개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서 니놈 주제 파악이나 제대로 해. 그건 결국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도 여자친구 마음만 확고하다면 저는 그런 물벼락을 몇 번이고 더 맞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여자친구도 제 편일 줄 알았거든요. 나는 시덕씨랑 꼭 결혼할 거야. 내가 시덕씨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덕씨도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도 지금은 저렇게 하시지만 결국 허락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런 말을 하던 여자친구를 끝까지 믿었던 저는 어느 날 결국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는지 얼마 뒤 저 몰래 선을 보고 왔더군요. 그 일이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었던 일이 물거품이 되며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후 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또 총각이 되었어도 혼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버스 기사가 되어 매일 승객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이 제가 누리는 유일한 행복이었죠. 그 후 저는 마을 버스를 지나 시내 버스 기사가 되었고 목표도 희망도 없이 매일 같은 노선을 다니며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종점에 도착한 버스 안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막차 시간이 지나 차고지로 들어온 차량 안에 웬 아이가 숨어 있더군요. 아이는 그 사이 잠이 들었는지 뒤쪽 좌석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는데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 아이가 왜 혼자 여기 있는 건지 저는 그 아이를 보고 놀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 때에는 승객들이 워낙 많고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예상을 못하고 있었네요. 아이 부모가 아이를 애타게 찾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마지못해 아이를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종점이야. 버스가 집으로 들어온 거지? 이제 버스에서 내려야 하는데 너 어떻게 여기 타고 있니?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설마 너 혼자 버스 탄 거야? 저 혼자예요, 아저씨. 저 좀 버스 안에서 자게 해주세요. 말썽 안 피우고 조용히 있을게요. 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혼자 어떻게 버스에서 자?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부모님이 너 여기 있는 거 아셔? 저 아빠랑 헤어져서 아빠 찾으러 온 거예요. 이 버스 타고 아빠 병원 가는 건데 깜빡 잠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일 이거 타고 다시 가려고요. 난데없이 아빠를 찾으러 버스를 탔다는 아이의 말에 저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부모가 어디서 뭘 하길래 이렇게 어린애가 혼자 아버지를 찾으러 다닌다는 건가 싶었죠. 그렇다고 아이를 버스에 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려고 했어요. 아가, 여기서 잘 수는 없어. 부모님 만나러 가야지. 너 집이 어디야? 이름은 뭐야?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 이름도 주소도 말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그럴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제 품에 매달려 우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데려가면 유괴가 아닌가 싶었지만 아이가 경찰서 얘기만 나와도 경기할 것처럼 난리를 피는 상황에 도저히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힘들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선은 하루 종일 굶어 쓴 아이에게 밥이라도 먹일 생각에 저는 신고를 나중으로 미루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지 급하게 데운 3분 카레를 허겁지겁 먹는 아이를 보자 짠한 생각이 들었네요. 대체 이 어린애가 왜 이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성인 1인분의 몫의 밥을 다 먹고는 그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봐 주었습니다. 아까는 저더러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매달려 울더니 또 제가 무섭기라도 한 건지 얼굴도 안 들고 바닥만 보고 있었거든요. 경찰까지 무서워하며 심하게 낯이 가리더니 남의 집에 와 밥을 먹고는 그새 긴장이 좀 풀린 듯 했죠. 겁도 많으면서 겁 없이 혼자 버스를 탄 주제에 또 잘해주는 사람에게 금방 경계를 푸는 것이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대체 그 아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던 저는 아이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죠. 아가, 너 이름이 뭐야? 창민, 김창민이요. 창민이? 그럼 창민이는 몇 살이야? 몇 살인지 알아? 7살. 그렇구나. 창민이 7살이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럼 창민이는 어디서 온 거야? 아빠 얘기는 뭐고? 창민이가 밖에 오래 있으면 집에서 걱정하지 않으실까? 나 집에 없어요. 아무도 나 걱정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병원에 있는데 옛날에 병원에 갈 때 그 버스를 같이 탔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탔던 버스를 타고 아빠를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잠이 들어버려서 못 갔어요. 겨우 7살짜리 어리숙한 아이의 말을 전부 해석하고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아무래도 아이는 아빠를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원래 아이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아버지가 병원에 가게 되면서 아이가 잠시 어디론가 맡겨지게 된 듯했죠. 그래서 지금은 아빠 말고 선생님이랑 지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빠 만나고 싶다고 해도 데려가지도 않고 아빠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 혼자 있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아빠 있는 병원에 가려고요. 나 돌아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주 아빠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 아이의 상황은 대충 파악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혼자 먼 길에 나섰다는 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애가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럴까 싶어서 아이를 차마 나무랄 수가 없었고 아이가 돌아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죠.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저도 차마 아이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내더라도 아이가 원하면 그때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경찰들에게 아이를 보내버리면 아이가 또 버림받았다고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염려스러웠거든요. 사실 저는 누구보다 그 아이의 속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고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 아이보다 몇 달 더 많은 형이었음에도 그 상황이 무척 버거웠습니다. 매일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린 저는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알려 아이를 데려가게 하기 전에 아이 말대로 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병원에서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보기로 했죠. 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병원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꽤 거리가 있는 곳까지 전부 포함해도 4개가 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가 말하는 아버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병원에 김경석이라는 입원 환자분 계십니까? 나이는 40대 정도로 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이름의 환자분 안 계신데요? 제가 매일 운전하는 버스 노선 근처에 모든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어디서도 아이가 말하는 아이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헷갈린 게 아닌 이상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병원들이 없다는 이야기이겠죠. 결국 아이의 아버지를 찾지 못한 저는 다시 아이와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민아, 혹시 아버지 이름이 김경석 씨가 맞는 거지? 네가 착각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 아빠 김경석 맞아요. 여기 내 팔찌에도 이름 있잖아요. 제가 의구심을 느끼며 아이에게 묻자 아이는 옷 속에서 주섬주섬 미아 팔찌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아이의 미아 팔찌를 확인하게 된 저는
그곳에 적힌 아이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곳에는 분명 아이가 제게 일러준 것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침 그곳에 보호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아이 몰래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번호 역시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아이 몸에 미아 방지 팔찌까지 해둔 부모라면 아이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어디에도 그 부모의 흔적이 없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지금 어디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아이는 제가 혹여나 자기를 지내는 곳으로 그냥 돌려보낼까 싶은 건지 하루 종일 제 눈치를 보며 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나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죠? 나 아빠 보기 전까지 안 갈 거예요. 제발, 나 신고하지 마세요. 네? 아이가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데 아이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저도 하루 종일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었기에 이래저래 참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저는 급한 일을 핑계로 회사에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갑자기 휴가를 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다른 기사들 사정 봐주면서 대타는 뛰어봤지만 제가 남들에게 내 사정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난 수년간 일을 하면서 제가 휴가를 낸 건 생전 처음이기에 다들 놀라긴 하면서도 깊게 사정을 묻지는 않더군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휴가를 내고 아이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세심하게 신경 쓰며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다행히도 아이는 저를 잘 따르는 듯 했습니다. 애가 가출을 한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와 지내면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거든요. 물론 아쉽게도 아이의 아버지는 찾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불안하지는 않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제가 그 아이를 계속 맡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아이를 찾는 곳이 있을 텐데 이러다가는 제가 정말 유괴범으로 몰리기 딱 좋겠더라고요. 장인아, 이제는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아빠는요? 아빠 보러 안 가요? 아저씨가 창민이 아버지 찾아주고 싶었는데 소식이 닿질 않네. 차라리 창민이가 말하는 선생님이라면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창민이도 이제는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창민이도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한 거 보면 선생님도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 그건 맞는데, 그래도 아빠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저씨가 창민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창민이 말대로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선생님은 지금쯤 창민이를 찾는다고 엄청 힘들어하실 거야. 창민이를 걱정하실 텐데. 저는 아이의 마음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며 조금씩 아이를 구슬려 냈습니다. 그래도 며칠 지내보니 아이가 같이 지낸다는 선생님이라는 분을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혹시 부모와 헤어지고 맡겨진 곳에서 학대라도 당하는 건 아닌가 의심도 해봤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고요. 제가 그동안 대충 혼자 해먹고 사느라 요리하는 재주는 없어서 그런지 제가 맛없는 밥을 차려줄 때마다 선생님 얘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은 밥은 맛있게 해주는데. 아저씨 밥은 좀 맛은 없어요. 그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이에게 몇 끼 맛있는 밥을 정성스레 챙겨줄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고 돌아가기 싫다는 아이를 열심히 어르고 달래며 지내던 곳을 겨우 알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같이 지낸다는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알고 보니 아이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쪽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걸 제가 미처 보지 못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며칠 만에야 아이의 보호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아이를 많이 기다리셨는지 아이를 곧바로 찾으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가 다시 도망치기라도 할까 불안했던 저는 끝까지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며 기약 없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아이는 자기를 돌보던 선생님을 반가워했습니다. 선생님, 김창민, 너 어디가 있었어?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너 잘못되기라도 했을까봐 선생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그분 얘기를 들으니 제가 괜히 공범이 된 것 같아 죄송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만 했던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희 창민이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워낙 예민한 아이라 혹시 혼자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이 데리고 계셨다니 저도 마음이 좀 놓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 아닙니다. 제가 잘한 것도 없죠. 솔직히 저도 당장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애가 너무 애걸복걸해서 저도 모르게 애 말을 듣고 있었네요. 그러면서도 아이를 찾을 분이 계실까봐 걱정도 되고 혹시 유괴범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창민이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 보여요. 원래 창민이가 아무한테나 말하고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마음에 연 것도 한참 걸려서 원래 밖에서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인가 오해도 받고요. 근데 기사님이랑 있는 동안은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요. 모두 기사님 덕분이에요. 예?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근데 창민이가 계속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데 저도 알아보긴 했지만 아버지라는 분의 소식이 찾기 어렵더라고요. 병원에 계신 줄 알았더니 그런 분은 안 계신다고 하고 적혀있는 전화번호도 없어졌고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시나요? 아이의 위탁 선생님을 만나게 된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민이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병원에 지내시다가 결국 떠나셨죠.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고 아버지와 유대감이 깊어서 차마 아이에게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다른 어른들을 못 믿는 상황에서 아버지 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 찾아가겠다고 가출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요. 아무튼 지금 창민이에게 보호자는 저뿐이에요.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기에 적어도 살아는 계실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창민이는 이미 고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아무도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그 말도 이해를 하지만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도 모르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고 있는 아이에게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계속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로서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진작 말해주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언제까지 없는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때가 되면 말해주고 싶었죠. 근데 창민이가 가출까지 감행한 시점에 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창민이가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 원래 제가 창민이를 데려갈 것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다른 보육원에서 지냈었는데 창민이가 거기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는 제가 아이를 맡게 되었죠. 저는 그동안 청소년 아이들을 위주로 맡아서 어린아이 위탁은 처음이다 보니 실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좀 더 마음을 헤아렸어야 하는데 제 탓이죠. 그래도 그게 어떻게 선생님 탓이겠나요? 선생님이 잘해주셨으니 아이가 선생님이랑은 지냈던 거겠죠. 저랑도 겨우 며칠 같이 지냈지만 그동안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하던 거 보면 선생님이 잘해주셨다 싶더라고요. 특히나 밥을 맛있게 해주셨다면서요? 아마 저한테 마음을 연 것도 제가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 어른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저도 창민이처럼 일찍 아버지를 떠나보내기도 했고요. 아마 서로 무심결에 비슷한 사정인 걸 알아서 마음이 같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제가 한번 창민이한테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제 얘기는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도통 마음을 열지 않아 힘들었다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 번 더 아이의 마음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괜히 아이에게 더 힘든 일을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 괜히 희망 고문만 시키기보다는 적어도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이에게도 나은 일일 거라 생각했어요. 말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죄인이 된 것 같고 껄끄럽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악역도 다쳐야 하는 게 참된 어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무척 고민스러웠지만 아이를 위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선생님이 자리를 비켜주시고 저와 단둘이 남은 창민이는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혹시나 제가 자기를 두고 가버릴까 걱정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별을 예상한 아이의 불안한 손짓 발짓이 괜히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아저씨도 나 두고 갈 거죠? 이제 우리 헤어지는 거죠? 우리 아빠처럼 나 버리고 갈 거잖아. 창민아, 그런 거 아니야. 아저씨가 널 왜 버려?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어. 물론 같이 지내지는 못하지만 아저씨가 앞으로도 자주 보러 오면 되지? 우리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몇 밤만 자면 나 데리러 오겠다고 분명 찾으러 온다고. 그래놓고 나 버리고 아직도 안 나타나잖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지 마음에도 없는 원망으로 아버지를 탓하고 있는 아이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서운함과 원망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신이 버려진 건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사실을 전했죠. 정민아, 아버지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아버지는 창민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병원에서 일어나셨으면 창민이를 보러 오셨을 거야. 하지만 그러실 수가 없었어. 창민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창민이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대. 그래도 그 정도 말은 알아들을 나이였는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 아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금세 그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거짓말.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지. 우리 아빠는 엄청 세고 튼튼해서 그럴 리 없어. 꼭 나와서 나 데리러 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아저씨까지 나를 속이려고. 에이. 그동안 곧잘 씩씩한 척하더니 금세 울어버리는 아이의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려왔습니다. 어쩌면 저도 똑같이 겪었던 슬픔이기에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미안하다, 창민아. 아휴, 미안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담담히 눈물을 참으려던 저도 결국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창민이는 한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이 먹고 그렇게 울어본 게 얼마인지 저도 어릴 적 아버지 일은 10살 배기 때로 돌아간 것처럼 눈물을 흘렸네요. 그래도 그게 아이에게는 꽤 도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가끔씩은 자신과 함께 울어줄 사람만으로 위로가 되는 건지 아이는 제가 자신과 같이 울어주는 것에 조금 마음이 기대게 된 듯 제 품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나 이제 우리 아빠 못 봐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 그래도 아버지는 언제나 창민이를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지. 너무 멀어서 창민이한테 닿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창민이를 사랑하고 걱정하신 것처럼 저 위에서 변함없이 창민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야. 지금 창민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겠지? 그럼 우리 아빠가 슬프겠네요? 아빠는 내가 울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안 울고 씩씩하게 지내야지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있겠네요? 그렇지. 창민이도 아빠가 걱정하시는 거 싫지? 네, 싫어요. 아빠가 아픈 것도 싫고요. 우리 아빠 너무 많이 아팠어요. 맨날 아프고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래서 나는 아빠가 이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는 우리 아빠도 안 아플 수 있을까요? 그럼 그곳은 좋은 곳이지. 창민이 아버니처럼 좋은 분들만 가시는 곳이니까 분명 다들 편안하고 행복하실 거야. 아저씨도 그곳이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걸? 그럼 괜찮아요. 아빠가 안 아플 수 있다면 하늘나라 간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죽음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그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아픈지 신을 믿지 않던 저도 그 앞에서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의 선의의 거짓말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제 말을 이해를 했는지 아이는 조금은 씩씩해져 보였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가 가슴이 아플까 걱정을 하는 건지도 몰랐죠. 애써 울음을 참으려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지만 스스로 이겨내야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기에 저는 그런 아이를 오히려 북돋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창민아 잘 견뎠어. 창민이는 앞으로도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아버지랑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때까지 창민이가 씩씩하게 잘 자라야 나중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아저씨도 창민이가 그때까지 잘 지낼 수 있게 많이 도와줄게. 나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 한 창민이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알아요. 아빠가 전부터 항상 말해줬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다 보면 꼭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셨어요. 나 그래도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겠죠? 선생님도 사실 나 좋아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내가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선생님도 창민이 이해하신대.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하면 되지. 창민이 착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지? 그렇게 저는 아이를 달래며 창민이를 아버지의 납골당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빽빽하게 유골들이 들어있는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의 흔적이 있다는 걸 아이가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민이라면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았거든요. 창민아, 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창민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남은 건 여기 계시거든. 아마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하늘에 더 잘 들릴지도 몰라. 정말요? 그럼 여기서 기도를 하면 아빠가 들으실까요? 그럼 분명 들으실 거야. 다행히 아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그곳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혼자 남모를 다짐을 하는 듯 했죠. 아이가 그 앞에서 무슨 다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이인지라 납골당을 벗어나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나 정말 안 울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요, 아저씨. 나 울면 아빠가 볼 텐데 나 좀 숨겨주세요. 제 품으로 파고들어 눈물을 숨기려는 그 아이를 지켜보던 저는 그날 커다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민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메꿔주기로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기로 말이죠. 사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허세였습니다. 저조차도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 아버지의 빈자리가 큰 사람인데 그런 제가 아버지 노릇을 잘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창민이에게 친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곁에서 지금처럼 눈물을 훔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돌아간 창민이는 이후로도 위탁보호자인 선생님과 단 둘이 지내게 되었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집을 찾아 창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 아버지 대신 창민이를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창민아! 아저씨 왔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어제 온다 해놓고. 미안해. 아저씨가 이 때문에 바빠서 늦었어. 미안해 창민아. 그래서 아저씨가 창민이 선물 가져왔다. 짠! 우와, 이거 진짜 내 거예요? 그럼 이거 창민이가 가지고 싶었던 거 맞지? 공룡 백과사전. 맞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저씨는 다 알지?
창민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창민이 싫어하는 비망 잘 먹고 있어? 요즘도 편식하니? 요즘은 그래도 좀 먹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선생님 어디 계시지? 어머, 시덕씨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못 뵈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바쁘신데 괜히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오히려 걱정이에요. 우리는요, 어차피 쉬는 날 하는 것도 없는데요. 저야말로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창민이 보러 오고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어제도 왔어야 하는데 급한 일 때문에 못 오게 돼서 얼마나 애가 타든지. 요즘에는 쉬는 날이 왜 이렇게 없나 한스럽다니까요. 사실 저보다는 선생님이 더 힘드시겠죠. 하루 종일 혼자 아이돌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야 이게 일인데요, 뭘. 그래도 창민이가 시덕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다행인 거죠. 그래도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 때문일 거예요. 선생님이야 매번 창민이 곁에 계셔 주시지만 저는 그냥 가끔 이렇게 선물 가져오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시덕씨는 언제까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려고요? 제가 시덕씨 선생님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시라니까요? 그럼 저도 시덕씨한테 다시 기사님이라 부를까요? 저도 이름을 부르고 싶긴 한데 괜히 어색해서. 그럼 이제 지선 씨라고 하겠습니다. 우와, 선생님이랑 아저씨랑 이제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요. 그새 저와 위탁 선생님인 지선 씨도 꽤 많이 가까워졌고 어느샌가 저희 둘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창민이를 보러 다니다 보니 매번 지선 씨를 같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아이 문제로 고민을 나누다 보니 저희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서로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느새 저도 창민이만큼이나 지선 씨를 보고 싶어 했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는 창민이만이 아니게 되었죠. 결혼이나 연애 같은 건 포기했다 생각했던 저도 끌리는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건지 어느새 저는 지선 씨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품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선 씨나 저나 쉽게 연애를 할 만한 사정은 아니었었죠. 그때는 저희들 모두 창민이가 더 중요했기에 괜히 저희들이 가까워지느라 창민이에게 소홀해진다면 겨우 마음을 열었던 창민이가 또다시 어른들의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을까 싶어 창민이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던 건지 창민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며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창민이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건 저희가 헤어져야 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창민이가 지전 씨에게 맡겨진 것은 임시였습니다. 아이가 워낙 마음을 붙이지 못하다 보니 보육원이나 그룹 홈으로 가지 못하고 혼자 지선 씨에게 맡겨진 거였죠. 그래서 그동안은 지선 씨와 단 둘이 지내던 창민이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고 적응을 하면 곧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져 입양을 기다리거나 다른 그룹 홈에 들어가야 할 사정이었죠. 처음부터 저도 지선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희가 창민이와 계속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막상 헤어질 때가 다가온다 생각하니 견디기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지내서 알지만 이 보육원살이가 아이에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앞으로는 지금처럼 편히 만날 수 없게 되기에 어쩌면 저는 창민이와 영영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 아이를 보낼 자신이 없던 저는 되도 않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저만의 걱정이 아니었던지 지선 씨 역시 제게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저 시덕씨, 이제 곧 창민이 떠나야 하는 거 아시죠? 예. 다음 달에 간다고 했죠? 그럼 보육원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창민이가 그쪽에서 왔었거든요. 시설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경험이 있던 곳이라 아이가 적응하기에도 낫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저도 이왕이면 그게 나을 것 같았고요. 근데 뭐 어딜 가든 제 마음이 편할까요? 솔직히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창민이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위탁이 처음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이 들었던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힘드네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선 씨처럼 창민이 보내기가 힘드네요. 근데 그렇다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제가 창민이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사실 저 같은 게 뭐라고 창민이한테 부모가 되어줄 수는 없죠. 창민이가 좋은 양부모 만나서 입양을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솔직히 그것도 걱정이에요. 보육원 가면 정말 좋은 부모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입양 가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지. 그분들이 창민이를 자기 자식처럼 아껴주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주제넘게 생각이 너무 많죠? 그럼 시덕 씨가 창민이 부모가 되어 주시는 건 어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말도 안 되죠. 제가 뭐라고. 왜요? 시덕 씨 충분히 자격 있잖아요. 시덕 씨 창민이한테 정말 좋은 아버지 노릇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좋은 아버지 되실 텐데. 그리고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예? 지선 씨,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시덕 씨랑 같은 마음이에요. 창민이에게 좋은 부모 되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노력하면 창민이도 저희 진심 알아줄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지선 씨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창민이만 좋다면 우리가 창민이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말이죠. 이번에는 가끔 들여다보는 아저씨가 아니라 정말 창민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로 말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선 씨와 제 사이에 나눠야 할 이야기들도 있었고 창민이와도 한참 얘기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죠.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차마 고민도 못 해본 일이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지선 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것보다 더 큰 결심은 결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선 씨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이냐 싶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선 씨까지 저를 받아주신다고 하니 제가 그 마음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고 그 후 창민이를 저희가 입양하기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따지게 참 많았지만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살아온 덕분인지 무사히 입양 절차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무엇보다 저희의 결정을 환영해준 창민이의 덕분이었죠. 그럼 이제 정말 아저씨랑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셋이 같이 살 거예요? 그렇다니까. 앞으로 셋이 지내는 거 창민이도 좋아? 엄청 좋아요. 나 사실 아저씨랑 선생님이랑 떨어지기 싫었거든요. 근데 씩씩하게 살기로 약속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저 말 잘 듣고 착한 아들 될게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를 엄마 아빠라 부르며 반기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그 순간 제가 세상을 전부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보다 기쁜 일이었어요. 어쩌면 창민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를 위한 일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었죠. 저야말로 창민이와 다를 것 없이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라며 적지 않은 고생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나도 가정을 가지고 싶었지만 한번 실패했기에 완전히 포기했던 행복이었죠. 그 후 창민이를 데려온 저희들은 별탈 없이 무사히 입양 확정을 받으며 창민이를 자식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완전히 우리 아들이 된 창민이에게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지선 씨는 짧은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매일이 신혼인 것처럼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는 가정의 탄생이 초대박 행운일 수밖에 없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